마르틴 하이데거, 20세기 가장 위험한 사상가. 하이데거는 플라톤 이래 2000년 넘게 이어진 서구 철학이 존재, 그 자체의 의미를 묻기보다 존재자에만 집착해온 존재 망각의 역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주체와 객체를 엄격히 나누는 데카르트적 이분법을 해체하고 인간을 세계와 분리될 수 없는 세계 내 존재이자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문제 삼는 현존재로 규정하며 철학적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20세기 철학의 판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인. 그런데 동시에 히틀러의 나치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자신의 이름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인물. 오늘 우리는 한 명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그 존재 자체가 거대한 논쟁거리인 마르틴 하이데거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하이데거가 담긴 이 한 문장은요, 그의 생각이 얼마나 깊고 또 시적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죠. 그는 이렇게 언어나 예술을 통해서 존재의 진리에 다가가려고 했던 그런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문장 바로 뒤에는 전혀 다른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사실입니다. 1933년 마르틴 하이데거는 나치 당원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던 사람이 어떻게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 집단과 손을 잡게 된 걸까요? 이 거대한 모순, 바로 여기서부터 하이데거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우선 그의 정치적인 과오는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도대체 그가 왜 그렇게 대단한 철학자인지, 무엇이 그의 사상을 그토록 혁명적으로 만들었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데거가 딱 꼬집어서 비판한 게 바로 이거예요. 존재망각.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플라톤 이후로 2000년 넘게 서구 철학이 책상, 나무, 인간 같은 눈에 보이는 개별 존재자에만 너무 집중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수많은 그림들을 보면서도 정작 그 그림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린다는 행위 자체, 그 근원에 대해서는 잘 묻지 않는 것과 비슷하죠. 하이데거는 철학이 바로 그 근원적인 있음 자체, 즉 존재에 대한 물음을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927년 그 근원적인 질문을 담은 책이 세상에 나오죠. 바로 존재와 시간입니다. 이 책은요, 말 그대로 철학계의 핵폭탄을 터뜨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제자였던 한나 아렌트가 이 사유의 폭풍을 플라톤에 비유했을 정도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이 책 한 권으로 그는 단숨에 유럽 철학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가리키는 아주 독특한 용어를 하나 만들어내요. 바로 현존재, 다사인. 독일어로 거기에 있다 라는 뜻인데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돌이나 나무 같은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인간은 유일하게 나는 왜 여기에 있지? 내 삶의 의미는 뭐지? 하고 스스로의 존재를 문제 삼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간, 현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현존재는 대체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요? 하이데거는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피투성, 즉 내던져져 있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부모나 시대, 나라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없죠. 우린 말 그대로 이 세상에 그냥 내던져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자신을 끊임없이 내던지는 존재, 즉 기투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바로 죽음을 향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죠. 하이데거는 바로 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똑바로 마주할 때 남들이 뭐라고 하던 신경 끄고 비로소 나 자신의 진짜 삶, 본래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 존재의 본질을 깊이 파고들었던 철학자가 어떻게 자기 자신의 삶에서는 그런 끔찍한 파국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이제 그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나치와의 결탁 문제를 정면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 그의 나치 부역이 그냥 잠깐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을 잡자마자 나치당에 들어가고 대학 총장이 돼서는 학생들에게 나치에 참여하라고 연설까지 하죠. 1년 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핵심은 19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당원으로 남아있었다는 점이에요. 이건 일시적인 선택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그의 정치적 선택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비열했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스승이자 현대 현상학의 아버지인 에드문트 후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이데거는 자신의 최고 걸작, 존재와 시간을 바로 이 스승에게 바쳤죠. 하지만 나치가 집권한 뒤 후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 도서관 출입을 금지당하자 하이데거는 바로 그 대학의 총장 자리를 덥석 받았습니다.
심지어 전쟁 중에 나온 책에서는 스승에게 바친 헌정사를 아예 삭제해버리기까지 했어요. 이건 단순히 노선을 갈아탄 게 아니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정말 용서받기 힘든 배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학계에서는 하이데거의 나치 부역은 정치적 야망 때문에 저지른 실수일 뿐이고 그의 위대한 철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옹호하는 목소리도 꽤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사후에 이 모든 변명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의 비밀스러운 기록, 검은 노트입니다. 이 노트는 그가 개인적으로 남긴 일종의 철학 일기 같은 거였는데요. 그 안에 바로 이런 끔찍한 문장들이 담겨 있었던 거죠. 이 인용문을 좀 보세요. 세계 유대주의라는 말을 쓰면서 유대인이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를 조종하는 세력인 것처럼 묘사합니다. 이건 그냥 편견 수준이 아니에요. 그의 철학적인 언어와 반유대주의가 얼마나 깊숙이 아주 끈끈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검은 노트가 발견되면서 그의 사상과 나치즘을 분리하려는 시도는 설득력을 크게 잃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걸 알고 난 지금 우리는 이 위험한 사상가를 과연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의 유산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의 사상에 미친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르트르 같은 실존주의자들, 그리고 데리다나 푸코 같은 포스트 구조주의 철학자들이 전부 그에게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물었던 그의 생각은 현대 건축에 영향을 줬고요.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현상을 비판한 그의 사상은 환경 철학의 중요한 뿌리가 됐습니다. 심지어 심리치료 분야까지 그의 아이디어는 정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위대한 사상을 만들어낸 철학자의 끔찍한 삶, 이 둘을 과연 분리할 수 있을까요? 그의 철학적 업적은 인정하면서 그의 정치적 과오만 따로 떼어내 비판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그의 사상 자체는 나치즘과 무관하다고 보는 쪽이고요. 반면에 두 번째는 절대 분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죠. 그리고 아주 흥미롭게도 세 번째처럼 그의 철학을 오히려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도구로 써먹을 수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결국 하이데거는 우리에게 하나의 거대한 숙제를 남긴 셈입니다. 그의 빛내는 통찰력을 빌려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날카롭게 비판할 것인가? 아니면 그가 살았던 그 어두운 시대와 함께 그의 사상 자체를 역사 속으로 폐기해버릴 것인가?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단 하나죠. 20세기에 가장 위험했던 이 사상가가 던진 질문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일 겁니다. 과학이 만능이 되고 종교가 힘을 잃은 시대, 우리는 무엇을 지향해야 할지 모른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우리에게 권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의지를 내려놓고 존재가 스스로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는 사유를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존재의 목자이며 사유는 존재의 진리를 위한 희생이다. 하이데거의 이 외침은 기술의 속도가 모든 것을 삼키는 오늘날 우리가 왜 여전히 멈춰서서 존재를 물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적 탐구, 죽음의 불가피함과 삶의 가치. 초기 인류 시대에 불안하고 의심이 많고 삶과 타인에 관하여 최악을 가정하는 인간이 자연 선택되었을 거라고 진화 심리학은 가정한다. 대부분의 문화인류학자들에 따르면 불행하게도 선사시대 인간들은 폭력적이고 약탈을 자행했다고 한다. 즉 때때로 서로를 죽였고 언제나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관대하고 자비롭거나 이슬에 젖은 대지를 경이로운 눈길로 바라보던 낭만적인 초기 인간은 식량을 얻기 위한 무자비하고 원시적인 경쟁에서 제거되었을 것이다. 반면 아무리 식량을 많이 쌓아놓아도 만족할 줄 모르며 항상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쓰던 초기 인간은 살아남고 번식하여 그들의 유전자를 우리에게까지 물려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불만족이란 DNA를 갖고 태어난다. 왜냐하면 과거의 불만족은 생존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나쁜 것만도 아니다. 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아미그달라라는 뇌의 영역은 아주 적은 양이지만 때때로 신체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아드레날린과 몇몇 매개 단백질에 반응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코티솔과 다른 호르몬을 분비한다. 소음, 갑작스러운 움직임, 불안, 위험인지 또는 단순한 일상 환경은 그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시력과 청력을 약간 향상시키며 근육이 조금 더 잘 움직이도록 만든다. 이것이 스트레스 반응이 포유동물에서 진화되었다고 연구자들이 믿는 주요 이유이다. 또한 그들은 스트레스를 더 잘 받는 경향의 신체를 타고난 사람들이 자연 선택된 인류의 조상들일 거라고 추측한다.
현대의 스트레스 급증을 논할 때 두 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 첫 번째,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것이 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잘 살게 되었지만 어쩐지 더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불안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더욱 높아진 생활 수준과 향상된 의료 기술로 우리는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삶이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늘 인간 정신의 밑바닥에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당신이 아무리 부자이고 예쁜 여자 또는 잘생긴 남자의 시중을 받으며 샴페인을 마시는 쾌락의 천국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잠재의식의 공포 때문에 진정한 만족감은 느낄 수 없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죽음에 관해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낙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오로지 바보만이 괴로워하지 않고 쾌활하게 인생을 즐긴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러한 절망에 대한 찬성은 현대 지식인들의 담론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비록 죽음에 대한 치료할 수 없는 근본적인 불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복하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두 개의 극단적인 가능성이 존재한다. 내세가 있을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이다. 만약 전자라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 만약 후자여서 삶이 결국 망각 속으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왜 걱정해야 하는가? 무덤 속에 들어간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사실로 판명된다 해도 삶이란 선물을 즐기기 위해 우리는 죽음의 불가피함을 인정해야 한다.